나는 같은 시대를 불굴의 의지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람을 걷는 자이다. 일부 운명의 첫 장. 서울의 겨울은 싸늘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낡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한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 고요를 찢고 들어왔다. 1963년 12월 강준호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꼭 안고 흐느꼈다. 남편은 그날 새벽 공장에서의 사고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결핍과 함께 시작된 셈이었다. 가난은 일상이었다. 골목 끝 단칸방에서 준호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어린 시절 준호는 책을 좋아했다. 창밖의 세상은 너무 거칠고 냉혹했지만 책 속 세상은 따뜻하고 정의로웠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골목을 벗어나 어딘가 빛나는 곳에 서 있을 거야.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준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사장에서 일했다.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주름으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야간 대학 입학 설명회를 보게 된다. 무작정 지원했고 합격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강의실에서 그는 그 삶을 4년 동안 버텨냈다. 그렇게 준호는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안정적인 직장, 작지만 아늑한 원룸, 그리고 조용히 피어오르던 희망. 인생은 드디어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듯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잠시의 평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났고 준호는 거리로 내몰렸다. 수중에 남은 건 고작 몇십만 원과 사라진 미래였다. 그 무렵 그는 장미라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책방을 운영하는 문학도였고 준호에게 다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작은 예식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장미의 영향으로 준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밤마다 종이에 쏟아낸 삶의 고통과 희망, 사랑과 절망의 단어들은 그 자신조차도 놀라게 할 만큼 뜨거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다시 무너졌다. 그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수개월이 흐르고 우연히 그의 글을 읽은 한 출판 편집자가 그를 찾아왔다. 이 글 책으로 내봅시다. 이런 진심은 누구에게든 닿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빛 같았다. 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소설 바람을 걷는 자를 출간했다. 책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고 그는 삶을 통째로 견딘 사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부 영광과 그림자. 세 번째 인쇄가 찍힌 날 강준호는 서점 앞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울며 보낸 탓일까?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그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 진짜 작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자신은 단지 견디고 또 견뎌냈을 뿐이라는 것을. 유명세는 순식간에 찾아왔다. 방송 출연, 문학상 수상, 강연 요청.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엔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글보다 그의 상처를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행복해 보일수록 외면했다. 그 무렵 한 여성이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름은 윤설. 청각장애를 가진 28세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세상을 두드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팬레터에 직접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설은 아름다웠다. 말 대신 눈으로, 손짓으로, 미소로 말하는 그녀는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사랑에 빠졌지만 세상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은 어린 시절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하늘이 또 한 번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다. 그는 설을 위해 빛없는 세상에서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신작을 준비했다. 주인공은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작가. 이들은 서로의 세상을 상상하며 사랑을 키워가지만 결국 어둠과 침묵 속에서 진짜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였다. 원고를 쓰는 내내 그는 매일 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하루 조금씩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준호의 온기만은 놓지 않았다. 출간 후 이 소설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실화라는 소문이 돌면서 언론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준호는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만 했다. 그녀는 제 세상에 온기를 준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그녀의 빛이 되어야죠.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날, 설은 조용히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아보았다. 의사는 말했다. 망막은 이제 완전히 기능을 잃었습니다. 설 씨는 이제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나한테 기대해. 내가 세상 전부를 내게 설명해 줄게. 준호는 이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글 대신 손의 감각으로 읽는 점자 시집, 소리 대신 음악으로 느끼는 낭독회,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 한때 고통의 화신처럼 살아가던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 문학관 개관식 날 설은 준호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날 그녀는 손끝으로 적은 말을 통역사를 통해 전했다. 세상은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걸 이 사람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존재했던 여정이었다는 것을. 3부.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분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지나간다. 강준호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의 눈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주름으로 남아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깊어졌다. 바람을 걷는 자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문학관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청년 하나가 문학관을 찾아왔다. 이름은 차도윤. 삐딱한 모자를 눌러쓰고 눈빛은 영리했지만 예의는 없었다. 저기요. 당신이 강준호예요. 솔직히 당신 글 너무 고리타분해요. 감정에 취해 있는 글 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문학관 직원들이 화를 내려는 찰나 준호는 그를 말렸다. 그리고 오히려 웃었다. 그래. 나도 그 얘기 젊을 때 많이 들었어. 들어보고 싶네. 너는 어떤 글을 쓰는데? 그 말 한마디로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어 준호에게 건넸다. 몇 날 며칠을 두 사람은 문학관의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글을 토론했다. 도윤은 냉소적이고 날카로웠고 준호는 묵직하고 유려했다. 두 세대의 충돌은 치열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내 글은 냉철하긴 한데 인간이 없어. 감정도 현실이야. 선생님 글은 감정이 넘쳐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눈 감고 있잖아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부딪히고 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 달 후 준호는 도윤에게 제안을 한다. 우리 함께 책 하나 써볼까?
그 책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하는 법이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작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였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세대와 기성세대, 정치적 양극화 속에 있던 한국 사회에서 진짜 대화의 기록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언론은 다시 준호에게 주목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의 명성보다 그가 만들어낸 연결에 집중했다. 그 즈음 준호는 설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다. 설은 완전히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준호의 손바닥 위에 점자처럼 글을 썼다. 둘만의 대화였다. 그리고 어느 날 설이 손끝으로 글자를 그렸다. 다시 책을 써요. 우리 이야기. 그렇게 탄생한 책이 손끝으로 쓴 편지였다. 준호가 글을 쓰고 설이 손끝으로 감수를 한 이 작품은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극찬했다. 몇 해 후 준호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는 수상 여부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상을 받은 셈이니까. 라고 농담하며 웃었다. 하지만 인생은 마지막까지 파란만장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설이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호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슬픔보다 더 강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원고를 꺼내들고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여전히 바람을 걷는다. 이제 그녀의 영혼이 불어오는 이 바람 위로. 수개월 후 준호는 노벨 문학상 최종 수상자로 발표되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청중 앞에서 그는 차분히 무대로 올랐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가운데 말했다. 문학은 때로 고통에서, 때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이야기의 끝은 여기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바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준호는 조용히 문학관 한편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은 그의 옆자리엔 낯선 소녀가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대신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내 펼쳤다. 그 책의 제목은 바람을 걷는 자였다. 시련과 고난 속 파란만장한 삶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1장.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리던 그날, 현우는 40이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으며 남은 건 통장 잔고 27,000원과 고장난 스마트폰 하나뿐이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조차도 비정기적인 일이었다. 허리 디스크는 점점 심해졌고 진통제 없이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장빛을 향한 작은 발걸음. 현우는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다. 공사일이 없는 날엔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처음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책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제와 투자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종잣돈이 없던 그는 중고로 2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 블로그에 자신이 배운 지식들을 정리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네가 무슨 전문가냐? 하지만 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렸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1만 명을 돌파했다. 3장 벼랑 끝에서 피어난 씨앗.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당신의 블로그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렇게 현우는 자신의 인생과 배운 지식을 담아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라는 책을 출간했고 뜻밖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송 출연 제안도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돈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 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현우는 다시 일용직 노동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강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공사장에 섰다. 어느 날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우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승리한 순간은 통장을 채웠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그 순간이었다. 5장 진짜 성공이란 10년이 흘렀다. 현우는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다시 시작센터의 대표가 되었다.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몇몇은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현우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지하철을 타고 작은 아파트에 살며 새벽이면 공원에서 책을 읽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한다.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면 언젠간 길이 보여요. 6장 또 다른 싸움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들 준우의 말에 현우는 숨을 삼켰다. 아이가 자라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다. 현우는 경제적 안정기를 갓 맞이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다시 그를 흔들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이 키운 다시 시작센터의 운영을 이사들에게 맡기고 다시 현장으로 나섰다.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하루는 빗속에서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다 철심에 손이 찢어졌고 피를 닦을 여유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옮겨가야 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선생님, 강연에서 보던 그분 맞죠? 왜 여기에? 일이니까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죠.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이면 손가락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의 친구들은 물었다. 너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후원도 많고 강연 수입도 있잖아.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내 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7장 사람은 사람으로 일어선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들 준우는 회복되었고 자신의 꿈인 물리치료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 건 환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 후로 그는 다시 시작센터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직접 청년들과 기숙을 함께하며 밥을 같이 먹고 고민을 들어주었다. 단순한 강연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함께했다. 그가 만든 재기 프로그램은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퍼졌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견학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은 태희가 창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었다. 내일은 같이 은행을 가볼 생각이다. 수키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고집이 언젠간 빛이 될 거라 믿는다. 8장 불꽃이 되다 몇 해 후 그는 다시 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이었다. 그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었다.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 속에 주저앉은 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였다.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그의 인생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현우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나는 그냥 계속 걸은 사람일 뿐이에요. 9장 돌아봄 70대가 된 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그 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차가운 공기, 도시의 희미한 빛, 그리고 스스로와 마주하는 고요함이 좋았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청년을 만났다. 혹시 현우 선생님 맞으시죠? 네.
내가 좀 유명하긴 했죠. 저는 어릴 적 선생님 책을 읽고 꿈을 가졌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힘들 땐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어떤 문장? 청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면 길이 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하지. 10장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다시 시작센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재기 프로그램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게 되었다. 어떤 곳은 폐교를 개조해 만든 센터였고 또 어떤 곳은 작은 시골 마을 회관을 개조한 곳도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늘 현우가 있었다. 그는 명예직이나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매달 전국의 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하루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분원에서 자해 상처를 가득 지닌 청년을 만났다. 이름은 영석. 3번의 창업 실패, 부모의 외면, 그리고 빚만 남은 청춘이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전 망가진 사람입니다. 현우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망가졌다는 건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손에 작은 노트를 쥐어주었다. 이걸 매일 써봐요. 오늘 뭐 했는지, 뭘 느꼈는지, 그리고 내일 뭘 할 건지. 6개월 후, 영석은 폐지를 주워 모아 재활용 소품을 만드는 작은 가게를 차렸고 1년 뒤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은 그럼에도였다. 그 이름은 곧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 잃었어도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11장 바람이 닿은 곳. 현우의 삶과 철학은 어느새 국경을 넘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까지 전해졌다. 그중 특히 인상 깊은 일은 필리핀의 빈민촌에 만들어진 작은 희망센터였다. 센터의 벽에는 현우가 책에 쓴 문장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다. 한 사람의 재기는 10사람의 희망이 된다. 그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며 외쳤다. Mr. Hyunwoo, Salamat po. 감사합니다. 현우는 울컥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날 영웅처럼 보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 삶의 무게는 내가 견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온기만큼 남는 것이었다. 12장 그리고 남겨지는 것들.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흐른다. 현우는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안정을 권했고 가족들도 더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루하루를 사람들과 함께했다. 은퇴식을 거부하고 조용히 다시 시작센터의 바닥에 앉아 청소도구를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다. 그날의 강연 제목은 아주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더 깊고 단단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했다고 보답받지도 않고 착하다고 보호받지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 누구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13장 유산은 물질이 아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은 작고 단정하게 치러졌다. 그의 유언이었다. 화환 대신 책 한 권씩 기증해주세요. 그 책들은 다시 시작센터에 모아주세요. 장례식장엔 화려한 조화 대신 수천 권의 책이 쌓였다. 사람의 온도, 눈물은 씨앗이 된다. 가난한 시절의 철학. 그 책들은 이후 전국의 청년들에게 전해졌다. 그가 떠난 후 전국에 87개의 다시 시작센터가 남았고 5,000명이 넘는 이들이 재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 14장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몇 년이 지나 대한민국 청년재기재단의 이름이 바뀌었다. 현우재단.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기를 거부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현우 선생님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도 위인도 아니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단순한 진심이 세상을 바꾸었다. 시련과 고난 속 파란만장한 삶에서 끝내 승리한 한 사람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기다운 삶으로 삶을 재건해가는 유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을 쫓아 떠났지만 상처만 안고 돌아온 한 여성이 인생의 폐허 위에서 다시 자기다운 삶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한 여정입니다. 1장. 떠난 이유, 돌아온 이유. 유나는 20대 초반이다. 나는 세계적인 CEO가 될 거야 라는 말 하나로 캐나다로 떠났다. 고생 끝에 현지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고, 처음엔 꽤 성공적이었다. SNS 마케팅도 물류도 혼자 다 해내며 밤을 태웠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류 대란, 환율 변동, 고객 이탈 등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겨우 숨붙어 있던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제 남은 건 빚, 불면증, 그리고 망가진 자존감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기력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모는 그녀를 보며 한숨만 쉬었고 친구들은 어색한 위로만 건넸다. 그래도 해봤으니 된 거지 뭐. 하지만 그녀는 안다. 실패는 해본 것과는 다르다는 것. 그건 자존을 갉아먹고 꿈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2장.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 한국에 돌아온 지 2달째, 유나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다. 새벽 3시에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밤이 되면 자책하며 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에서 우연히 다시 시작센터를 발견했다. 실패자 환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그 문구에 그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무작정 센터에 찾아가 리셉션 앞에 앉았다. 현우가 나타나 말을 걸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여긴 괜찮거든요. 그 말에 유나는 한참을 울었다. 3장. 제로부터 시작하는 법. 센터에서의 생활은 마치 정지된 시간 같았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 창밖의 나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바뀌는 건 있다. 현우는 슬쩍 책을 권했다. 스몰 비즈니스의 심리학, 내가 만든 나 다시 만들기. 유나는 책장을 넘기며 작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 메모는 점점 많아져 어느새 작은 노트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센터 사람들을 위해 뭔가 작지만 실용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유나 씨가 시작할 차례네요. 4장. 반걸음 그리고 반걸음 더. 유나는 센터 내 생활자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한 사람은 정리정돈을 못해 늘 물건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시간 개념이 약해 늘 약속을 놓쳤다. 그녀는 생활습관 도우미 앱을 기획했다. 이름은 조금씩, 모든 기능은 단순했다. 정리 알림, 하루 3문장 일기, 감정 색깔 표시. 유나는 이 앱을 테스트하면서 사용자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 앱, 나 혼자 사는 느낌 덜하게 해줘요. 나 오늘 기분 파랑색인데 처음으로 말했어요. 출시 후 조금씩은 심리 상담가와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의외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혼자 사는 노년층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세계적인 CEO가 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됐구나. 5장. 이름 없는 승리자. 3년 후 유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그럼에도 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삶 회복 도구들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난 해 그녀는 센터에서 열린 추모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원고 없이 조용히 말했다. 전 실패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실패 위에 제 삶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현우 선생님이 깔아주신 흙이 있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조금씩 앱에 업데이트된 문장이 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유나는 오늘이 있게 해주신 현우를 그리워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리라 다짐해본다. 시련과 고난 속 파란만장한 삶에서 끝내 승리한 한 사람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영이란 여인의 완벽함, 그 머나먼 길 이야기입니다. 다영은 완벽주의라는 굴레에 갇혀 살아가던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완벽함과 자기 수용의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1장 완벽을 추구하는 삶. 다영은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노력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도전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최고 성적을 받으며 대학에서는 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그녀의 외적인 모습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영은 지치고 외로워졌다. 그녀는 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가끔씩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고 끝없이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다영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그렇기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기만의 시간도 대부분 차단해 두었고 결국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2장 첫 번째 균열. 어느 날 다영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고 그녀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고 아무리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다영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다가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이 실수는 결국 프로젝트에 큰 차질을 일으키게 되었다. 다영은 그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처벌하듯 하루하루를 보냈다.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걸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더 이상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왜 나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3장 자아 발견의 순간. 다영은 그날 이후 점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연히 다시 시작센터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수용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완벽주의의 족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수업에서 다영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도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 그것이 진짜 나일 것이다. 그 순간 다영은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4장 새로운 삶의 시작. 다영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했다. 다영은 그동안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강점도 모두 나이다. 5장 진정한 자유. 몇 달 후 다영은 변화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완벽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다영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압박감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영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다영의 이야기는 완벽주의에 갇혀 살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찾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5번째 이야기. 찾고 싶은 진짜 나. 승수의 이야기 찾고 싶은 진짜 나입니다. 승수는 외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내면의 공허함과 정체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공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을 알아보시죠. 1장. 빛나는 외면, 텅 빈 내면. 승수는 늘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승수는 대기업에 입사해 빠르게 승진했다. 고급 차, 비싼 옷,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그의 SNS에는 완벽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승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그의 외적인 성공은 그가 원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를 몰고 갔다. 승수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모든 이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2장. 가짜 행복. 어느 날 승수는 일과 관련된 중요한 미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지만 그 순간 승수는 빈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그 순간 승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진짜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 미팅이 끝난 후 승수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외적인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단지 가짜 행복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3장. 찾고 싶은 진짜 나. 승수는 결국 휴가를 내고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승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 같다. 그것이 진정한 나였을까? 그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았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그에게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승수에게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나는 나를 찾고 싶다. 4장. 변화의 시작.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승수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자기 반성을 위한 시간을 늘리며 지냈다. 이제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승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 원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싶은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5장 진정한 성공. 몇 달 후, 승수는 다시 시작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센터의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승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성공의 기준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으로 바꾸기로 했다. 승수는 회사에서도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며 삶을 살아갔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더 큰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6장 새로운 길. 몇 년 후, 승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끝내 저를 비워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마음이 만족하는 길을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승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았다. 승수의 이야기는 과도한 성공이 결국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내면의 만족과 진정성을 놓치지 않도록 일깨워준다. 시련과 고난 속 파란만장한 삶의 6번째 이야기, 캠퍼스 위의 눈물. 6번째 이야기는 태희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맞춰 예술을 포기하라는 소리 속에서도 끝끝내 붓을 놓지 않았던 그녀. 이 이야기는 예술, 상처,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그린 또 하나의 캠퍼스 위의 눈물입니다. 1장 캠퍼스 위의 눈물. 태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케치북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물감 냄새는 삶의 향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매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그녀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등록금은커녕 학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미친 거 아니냐? 집에 돈도 없는데 미대를 간다고. 현실을 봐. 예술로는 밥 못 벌어. 그 말들이 날마다 그녀를 찔렀다. 결국 그림을 포기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못했다. 버려진 영수증 뒷면, 담배 포장지, 배달 상자 위에도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삶은 작고 조용한 저항의 연속이었다. 2장 스케치가 다시 시작되다. 어느 날 태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시작센터를 알게 되었다. 가난한 예술가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당신 환영합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무작정 센터로 향한 날, 그녀는 낡은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다. 센터 입구에서 그녀를 맞은 이는 바로 현우였다. 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림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곳에선 짐도 재능이 되거든요. 그렇게 태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됐다.
3장. 벽화 속에서 살아나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면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딴 게 무슨 예술이냐, 현실 좀 봐. 현우는 말했다. 그림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아픔도요. 센터의 작은 벽 한 편을 태희에게 맡겼다. 이건 당신만의 캔버스예요. 자유롭게 그려봐요. 그녀는 그 벽에 자기가 겪은 삶을 그렸다. 어릴 적의 어두운 방, 무너진 식탁, 구겨진 스케치북, 그리고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현우의 얼굴. 완성된 벽화 앞에서 사람들은 울었다. 이건 내 이야기 같아요. 내 아내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태희는 처음으로 느꼈다. 내 그림이 누군가의 심장을 울릴 수 있다는 걸. 4장. 무대에 오르다. 그 벽화는 언론에 소개되었고 상처의 미학이라는 타이틀로 전시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태희는 망설였다. 전문 작가도 아닌데 전시라뇨. 그때 현우가 말했다. 당신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살았다는 게 이미 자격입니다. 결국 태희는 전시에 참여했고 그녀의 첫 작품 숨죽인 집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다. 가정폭력, 빈곤, 방임 그림 속 현실은 너무 생생했고 너무 아팠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 그림은 예술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그림책,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캘린더, 자폐 아동의 상상력을 재현한 벽화 프로젝트까지. 그녀의 붓은 세상을 감싸는 손길이 되었다. 5장. 그리고 꽃이 되다. 5년 후 태희는 그리고 꽃이라는 이름의 아트 테라피 공방을 열었다. 상처 입은 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치유하는 공간. 공방의 한편엔 현우의 말이 걸려 있었다. 당신의 손은 무너진 삶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려요. 무너지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태희는 더 이상 아픈 청춘이 아니다. 그녀는 아픔을 그려낸 뒤 그 위에 희망을 칠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붓을 건네며 말한다. 그림처럼 인생도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지워지는 게 아니라 겹쳐 그려지는 거예요. 태희는 오늘도 자신에게 빛나는 기회를 준 현우를 그리워하며 자신도 다른 어느 이에게 도움을 주리라 다짐해 본다.